지금 나는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겸다. 내 몸은 마치 낡은 인형처럼 침대에 누워있다. 하지만 내 귀는 살아있다. 모든 것을 듣고 있다. 찰칵찰칵 심장 박동을 알리는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리고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찌른다. 이 침묵 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내 남편 민혁의 것이었다. 그의 옆에는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함께 있었다. 그들의 대화는 너무나 현실적이어서 나는 내가 정말로 죽어가고 있는 것인지 혼란스러웠다. 어머니, 그러니까 서연이 명의로 된 주식부터 처분해야 할 것 같아요. 혼수 상태라고 해도 언제 깨어날지 모르니까요. 시누이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 숨겨진 탐욕은 가릴 수 없었다. 나는 눈을 감고 그들의 대화를 더 깊이 들었다. 그들은 내가 살아있을 때 한 번도 입에 올린 적 없는 숫자들이나 자산 목록에 대해 논하고 있었다. 마치 장례식장에 앉아 유산을 분배하는 사람들처럼. 그래도 민혁아, 네가 회장님한테 물려받은 재산이 있는데 왜 그렇게 급하게 서둘러? 시어머니의 질문에 민혁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어머니, 이건 서연이 개인 재산이에요. 우리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것과는 별개라고요. 그리고 서연이가 이렇게 된 이상 그 재산은 전부 우리 몫이에요. 서둘러야 해요. 혹시나 서연이 쪽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라도 하면 골치 아파져요. 내 남편 민혁. 내가 사랑했던 그 남자. 그가 지금 내 곁에서 나의 죽음을 바라고 있었다. 나의 숨이 끊어지기 전에 나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그의 목소리가 내 귀에 선명하게 박혔다. 나는 몸부림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내 몸은 묶여 있었다. 아니, 스스로 묶어놓은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내가 시작한 일이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나는 재벌가의 딸 서연. 부족할 것 없이 자라왔고 사람들은 나를 부러워했다. 하지만 내 안에는 언제나 깊은 고함이 있었다. 가족들은 나의 결혼을 사업 확장의 수단으로 보았고 나는 그저 그들의 계획에 맞춰 살아야 할 존재였다. 하지만 25살의 나는 사랑을 믿었다. 그 사랑의 상대가 바로 민혁이었다. 그는 평범한 집안의 아들이었고 순수하고 정직해 보였다. 그의 눈빛은 내가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연 씨, 나는 당신의 배경이나 돈을 보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 자체를 사랑합니다. 그의 고백에 나는 모든 것을 걸었다. 가족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나는 민혁과 결혼했다. 나는 그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와의 결혼은 나의 반항이자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었다. 결혼 초기는 모든 것이 동화 같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전부였다. 소박한 행복에 감사하며 서로의 작은 행동에도 웃음 지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동화는 점점 색을 잃어갔다. 민혁은 나의 배경을 이용해 사업을 확장했고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순수한 사랑이 아닌 야망으로 번뜩였다. 그는 내가 아닌 나의 재산에 더 관심을 보였다. 나는 서서히 고독 속으로 빠져들었다. 호화로운 대저택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고 식탁에는 항상 나 혼자였다. 민혁은 늘 바쁘다는 핑계로 늦게 돌아왔다. 나는 외로웠지만 그것이 현실임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애써 행복한 척했다. 민혁에게 사랑을 구걸했고 그에게 더 많은 것을 주려 노력했다. 하지만 그의 차가운 눈빛은 나의 모든 노력을 비웃는 듯 했다. 그러다 어느 날 나는 우연히 민혁의 서재에서 한 서류를 발견했다. 그것은 내 명의로 된 여러 자산 목록과 함께 내 건강 상태에 대한 개인적인 질문들이 담겨 있는 이상한 문서였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그는 나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다. 나의 심장이 멈추는 순간 나의 모든 것을 손에 넣으려고.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내가 믿었던 사랑, 행복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나는 이대로 무너지지 않기로 결심했다. 나의 마지막 자존심을 걸고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다. 내가 지금까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과연 허상에 불과했는지, 아니면 그 안에 한 조각의 진심이라도 남아 있었는지. 나는 의사 친구에게 도움을 청했다. 가벼운 사고로 혼수 상태에 빠진 것처럼 위장하는 계획을 세웠다. 나의 의식은 살아있지만 외부적으로는 반응이 없는 상태. 나는 내 몸을 미끼로 던졌다. 이것은 단순한 시험이 아니었다. 나의 인생을 건 마지막 도박이었다. 만약 민혁이 진심으로 나를 사랑했다면 그는 내가 깨어나기를 간절히 바랄 것이다. 하지만 만약 그가 나의 재산만을 원했다면 나의 혼수 상태는 그에게 황금 같은 기회가 될 터였다. 그리고 지금 나는 그 도박의 결과를 듣고 있다. 차가운 병실 안에서 나는 나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동시에 얼마나 비참한지를 깨닫고 있었다. 그들의 목소리가 내 귀를 찔렀지만 나는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이미 너무 깊이 상처받았기 때문이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나의 인생을 건 도박의 끝을 보는 것뿐이었다. 내 눈앞에 펼쳐진 충격적인 진실은 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혼수 상태에 빠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저 모든 감각을 청각에만 집중하며 내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낱낱이 기록했다. 병실의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간호사들의 조심스러운 발걸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민혁과 그의 가족이 나누는 대화였다. 나는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처럼 그들 곁에 존재하며 그들의 진실한 모습을 관찰했다. 오늘은 좀 더 피곤해 보이네요, 오빠. 신우이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웠지만 그 걱정의 대상은 내가 아닌 민혁이었다. 서연이 주식 문제 때문에 밤샘 했나 봐요. 민혁의 한숨 소리가 들렸다. 그래, 서연이 명의로 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 회사 쪽에서도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으니 나는 눈을 감은 채 내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들에게 나는 더 이상 아내나 며느리가 아니었다. 그저 재산을 뜻하는 대명사일 뿐이었다. 내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사랑이라는 허울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지고 없었다. 그들의 대화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그들은 내가 깨어날 가능성을 논하기보다는 내가 죽었을 때를 가정하며 계획을 세우는데 집중했다. 미녀가 그런데 정말 서연이가 깨어날 가능성이 없는 거니? 의사들은 뭐라고 해?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초조함이 더 짙게 배어 있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회복이 매우 희박하다고 했어요. 혼수 상태가 길어질수록 뇌 손상 위험이 커지니까요. 결국 깨어나더라도 정상적인 생활은 어려울 거라고. 민혁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나 슬픔이 없었다. 오히려 한결 편안해진 듯한 안도감이 느껴졌다. 그는 마치 오랜 골칫거리가 해결될 날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들렸다. 나는 그제야 알게 되었다. 민혁은 나의 혼수 상태를 진심으로 걱정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나의 의식 회복이 그의 계획에 어떤 장애물이 될지 계산하고 있었다. 내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을 것이라는 의사의 소견은 그에게 가장 반가운 소식이었을 것이다. 어느 날 오후 민혁은 병실에 혼자 있었다. 그는 핸드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다. 지은아, 조금만 기다려. 이제 다 끝났어. 곧 우리 행복 시작할 수 있을 거야. 지은. 그 이름이 내 귀에 꽂혔다. 민혁은 그 여자와 내가 입원하기 전부터 내 재산을 처분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나의 혼수 상태는 그저 그의 계획을 앞당기는 촉매제일 뿐이었다. 내 손목에 묶인 이름 모를 여자의 손길, 내 몸을 어루만지는 그녀의 차가운 손가락.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다. 아니, 꿈이 아니었다. 나는 모든 것을 기억했다. 민혁이
내 앞에서 보여줬던 다정한 모습, 그가 속삭였던 사랑의 말 모두 거짓이었다. 그 모든 것이 내게서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한 영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내 가슴은 산산이 부서졌다. 나는 더 이상 슬퍼할 힘조차 없었다. 그저 무감각하게 텅 빈 껍데기처럼 그들의 대화를 들을 뿐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민혁과 그의 가족이 내 재산을 팔고 내 명의로 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을 들었다. 그들은 내가 소중히 여기던 물건들을 쓰레기라고 불렀고 나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경매에 내놓으려는 대화를 나누었다. 나는 아무런 반응도 보일 수 없었지만 내 안의 분노는 활활 타올랐다. 나는 그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이기적인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들의 연극에 속아 살아왔는지 깨달았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나 자신에게 감사했다. 마지막으로라도 그들의 진실을 알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거짓된 사랑에 매달리지 않을 것이다. 내 혼수 상태는 나에게 고통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나를 구원하고 있었다. 나는 이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고 있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민혁의 아내가 아니다. 나는 서연 내 삶을 다시 되찾을 것이다. 병실의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민혁이나 그의 가족이 아니었다. 발걸음 소리가 더 조용하고 조심스러웠다. 나는 누구일까 궁금해하며 모든 감각을 곤두세웠다. 그리고 익숙하지만 잊고 있었던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 저 정우입니다. 서연 아가씨는 괜찮으신 거죠? 제가 아가씨 대신 회장님께 이 꽃을 가져왔습니다. 정우. 그는 아버지의 비서였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 가족의 그림자처럼 존재했던 믿음직하고 과묵한 남자.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결코 사적인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사람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내가 느껴본 적 없는 따뜻한 진심이 담겨 있었다. 세어연 아가씨, 혼수 상태라고 들었지만 저는 아가씨가 이 모든 것을 듣고 있다고 믿습니다. 나는 그 말에 온몸의 전율을 느꼈다. 그가 내 비밀을 알고 있었다. 나의 마지막 도박을, 민혁에게는 철저히 감췄던 나의 계획을 전구는 알고 있었다. 나는 안도와 동시에 혼란스러웠다. 왜 그는 내 옆에 와 있는 걸까? 왜 나를 믿어주는 걸까? 정구는 매일 찾아왔다. 민혁과 그의 가족이 자리를 비운 시간을 골라 조용히 병실에 들어왔다. 그는 내 손을 잡고 내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가씨,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가씨가 어린 시절 회장님께서 제가 아가씨의 보호자가 되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가씨가 외롭지 않게 그리고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하셨죠. 하지만 저는 그저 그림자처럼 아가씨를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아가씨가 결혼했을 때도 저는 그저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가씨의 행복을 바랐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내 안에 깊은 외로움을 어루만지는 듯했다. 그는 아버지와의 추억을 이야기했다. 아버지가 내게 얼마나 많은 사랑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내가 민혁과의 결혼을 고집했을 때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는지. 나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진심을 느꼈다. 내 모든 반항과 고집이 사실은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외면했던 것임을 깨달았다. 정구는 내게 바깥 세상의 소식을 전해주었다. 민혁과 그의 가족이 어떻게 나의 재산을 빼돌리고 있는지, 어떤 사업가와 접촉하며 나의 회사를 노리고 있는지. 그의 정보는 정확하고 냉철했다. 그는 매일 밤 내게 보고서를 읽어주듯 차분하고 객관적인 목소리로 모든 진실을 들려주었다. 민혁의 계획은 생각보다 더 치밀하고 거대했다. 단순한 재산 탈취를 넘어 나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삼키려는 음모였다. 민혁 씨는 지은이라는 여자와 함께 회장님께서 아가씨에게 물려주신 모든 것을 팔아치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회장님 회사의 경쟁사인 강성그룹과 내통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막아야 합니다. 아가씨의 신호가 필요합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나는 공포와 분노에 휩싸였다. 민혁의 탐욕은 끝이 없었다. 그는 나의 재산을 차지하는 것을 넘어 나의 아버지의 평생의 업적까지 무너뜨리려 했다.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남자가 나를 향해 칼을 겨누고 있었다. 하지만 정우의 존재는 내게 큰 힘이 되었다. 그는 나를 믿어주었고 나를 위해 싸워주고 있었다.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민혁의 차가운 거짓말보다 훨씬 더 강력했다. 나는 그를 통해 처음으로 외롭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이 세상에 나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나를 위해 싸워줄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나는 다시 살아가고 싶은 의지를 얻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전구가 나의 옆에 있었다. 그가 들려주는 이야기 속에서 나는 내가 잃어버렸던 나 자신을 다시 찾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 모든 것이 끝난 후 나의 삶에는 새로운 시작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전구와 함께 정우의 방문은 나의 병실에 새로운 공기를 불어넣었다. 그가 오기 전까지는 민혁과 그의 가족이 풍기는 탐욕과 기만으로 가득 찬 썩은 공기뿐이었다. 하지만 전구는 그 모든 것을 걷어내고 진실의 빛을 가져왔다. 나는 그의 차분한 목소리를 통해 내가 알지 못했던 거대한 음모의 퍼즐 조각들을 맞춰나갔다. 세어연 아가씨, 제가 알아본 바로는 민혁 씨가 강성그룹의 부사장과 비밀리에 접촉했습니다. 그들은 아가씨의 지분을 이용해 회장님의 회사 경영권을 탈취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나는 충격에 휩싸였다. 민혁의 욕망이 단순한 개인 재산을 넘어 아버지의 평생의 업적까지 노리고 있었다니. 나는 그를 위해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모든 것을 버렸는데 그는 나를 이용해 나의 모든 것을 파괴하려 했다. 그의 배신은 단순한 불륜이나 재산 욕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대한 악이었다. 정구는 계속해서 말했다. 그들은 아가씨가 의식불명 상태인 틈을 타 위조된 유언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가씨의 지분을 민혁 씨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입니다. 만약 유언장이 법적 효력을 얻게 된다면 우리는 손쓸 방법이 없어집니다. 나는 공포에 떨었다. 그들이 꾸미는 계획은 너무나 치밀하고 잔혹했다. 그들은 내가 영원히 깨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살아있더라도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사람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다. 그들의 계획은 나를 완전히 소멸시키려는 시도였다. 하지만 정구는 달랐다. 그는 내가 아가씨라고 불리는 존재를 넘어 한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있었다. 그는 나에게 어떤 감정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나의 편에 서서 내가 진실을 마주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의 존재는 나의 어둠 속에서 유일한 등불이었다. 회장님은 아가씨를 깊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가씨에게 직접 회사의 지분을 물려주셨죠. 하지만 그 사랑이 지금 아가씨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아가씨가 직접 나서야 합니다. 아가씨만이 이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정우의 말은 나에게 용기를 주었다. 나는 더 이상 무기력하게 누워만 있을 수 없었다. 나의 인생은 민혁의 손에 좌우될 수 없었다. 나는 나를 파괴하려는 악의를 막아야 했다. 그것은 단순히 나의 재산을 지키는 것을 넘어 나의 자존심, 그리고 아버지의 유산을 지키는 일이었다. 그날 밤 나는 정우에게 희미한 신호를 보냈다. 손가락을 아주 미세하게 움직여 그의 손등을 긁었다. 그것은 나의 존재를 알리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정구는 그 신호를 놓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고 그는 조용히 내게 속삭였다. 알겠습니다, 아가씨.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습니다.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나는 희망을 보았다. 우리는 이제 한 팀이 되었다.
그는 나의 눈과 귀가 되어주고 나는 그의 지위에 따라 행동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끝나면 나는 다시 일어설 것이다.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훔쳐가려는 자들에게 나의 존재를 증명할 것이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정구라는 든든한 동반자가 내 옆에 있었다. 그리고 나는 나의 인생을 건 마지막 싸움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 그날 밤 병원 복되는 빗소리만 가득했다. 굵은 빗방울이 창문을 거세게 때리는 소리가 모든 다른 소리를 집어삼켰다. 밖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지만 내 안은 그 어느 때보다 고요했다. 나는 정구가 준비해준 계획대로 모든 것을 마쳤다.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었다. 나는 내 몸을 움직여야 했다. 거짓된 혼수 상태에 막을 내릴 시간이었다. 민혁 씨, 서연이가 아직도 이래서 어떡해? 의사들도 이제 희망이 없다고 하잖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내가 깨어날 가능성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었다. 민혁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어머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제 유언장 서류만 잘 마무리되면 돼요. 곧 서연이 지분을 제 명의로 돌릴 수 있을 겁니다. 바로 그때였다. 나는 온 힘을 다해 눈을 떴다. 흐릿한 시야가 조금씩 선명해지면서 내 눈앞에는 세 사람의 얼굴이 보였다. 그들의 얼굴은 공포와 경악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민혁은 들고 있던 서류 뭉치를 바닥에 떨어뜨렸고 시어머니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신우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몸을 굳혔다. 나는 그들을 한 명씩 천천히 바라보았다. 그들의 시선은 나를 피하려는 듯 흔들렸지만 나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나의 침묵은 그들에게 더 큰 압박감으로 다가왔다. 여보, 당신이 깨어난 거야. 민혁이 겨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떨렸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를 응시할 뿐이었다. 내 침묵은 그들에게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듯했다. 민혁은 당황하며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우려 했지만 나는 그의 손이 닿기 전에 조용히 말했다. 그만해요, 민혁 씨. 내 목소리는 작았지만 병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민혁은 서류를 줍는 것을 멈추고 굳어버렸다. 나는 천천히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몸은 약해졌지만 내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민혁 씨, 이 서류에 대해서 할 말이 있나요? 나는 그의 손에 들린 서류 뭉치를 가리키며 물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사랑이나 미안함이 아닌 죄책감과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에게 지난 시간 동안 내가 들었던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들의 탐욕스러운 대화, 지은이라는 이름, 그리고 강성그룹과의 음모까지.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어떻게 알았어? 민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민혁 씨, 내가 당신의 거짓말을 몰랐을 거라고 생각했나요? 내가 당신의 진심을 찾아 헤맸던 시간 동안 당신은 나를 이용하고 있었다는 걸 이제 알아요. 내 말 한마디 한마디는 그들에게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박혔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내게 용서를 구했지만 나는 그들의 말을 들을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다. 그들의 눈빛에서는 여전히 탐욕이 번득였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폭풍우가 쏟아지고 있었지만 내 마음속의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된 참이었다. 나는 민혁에게 마지막 말을 건넸다. 우리 관계는 여기서 끝이에요. 당신이 내게 했던 모든 것에 대해 당신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예요. 그의 얼굴은 절망으로 물들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내가 잃어버린 것은 사랑이 아니었다. 사랑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지고 없었다. 내가 잃어버린 것은 오랫동안 내가 스스로를 속여왔던 환상이었다. 그리고 이제 나는 그 환상에서 깨어나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다. 나의 갑작스러운 의식 회복은 민혁과 그의 가족에게는 충격이었고
나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병실의 문이 닫히자 나는 정우에게 희미한 미소를 보냈다. 그는 나의 미소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다. 이제는 그들의 죄를 세상에 드러내고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시간이었다. 아가씨,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든 증거는 확보되었습니다. 민혁 씨가 강성그룹 부사장과 주고받은 메시지 유언장 위조 시도에 대한 증인, 그리고 아가씨의 재산을 빼돌리려 했던 정황까지. 정구는 차분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내게 큰 안정감을 주었다. 나는 그의 말대로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병실에 나타난 것은 나의 의지였지만 그 의지를 행동으로 옮길 힘은 전구에게서 나왔다. 며칠 후 나는 병실을 떠나 곧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그곳에서 나는 민혁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동시에 그의 횡령 및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고발장도 제출했다. 모든 증거는 완벽했다. 민혁은 내가 혼수 상태인 동안 나를 배신하고 나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다는 사실이 낱낱이 드러났다. 소송 과정은 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재벌 상속녀의 혼수 상태와 남편의 배신이라는 충격적인 스토리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나는 더 이상 숨지 않았다. 당당하게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날의 진실을 이야기했다. 저는 제가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저의 삶을 되찾을 것입니다. 나의 고백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과 응원을 받았다. 민혁과 그의 가족은 순식간에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대상이 되었다. 그들은 언론의 카메라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울며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들의 탐욕은 그들의 모든 것을 집어삼켰다. 민혁은 결국 구속되었고 그의 가족들은 사회적으로 매장되었다. 나는 모든 재산과 회사 지분을 되찾았고 아버지의 회사는 강성그룹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갔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 화려한 세상에 머물고 싶지 않았다. 나는 이미 그곳의 어둠을 너무 많이 보았고 그곳의 공허함에 지쳐 있었다. 아가씨,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회장님도 안심하실 겁니다. 정구는 나의 곁에서 조용히 말했다. 나는 그에게 감사했다. 그가 아니었다면 나는 영원히 그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나는 정우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맡겼다. 나의 재산과 회사의 경영권을 그에게 위임했다. 그는 나의 든든한 조력자이자 이제는 나의 모든 것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되었다. 나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화려한 대저택, 사치스러운 생활, 그리고 거짓된 관계들. 나는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나의 진정한 행복을 찾아 떠나기로 했다.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화려한 대저택을 떠나 도시의 소음에서 멀리 떨어진 한적한 시골 마을에 작은 집을 구했다. 그 집은 크지도 으리으리하지도 않았지만 따뜻한 햇살이 잘 들어오는 마당이 있었고 작은 텃밭이 딸려 있었다. 나는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더 이상 재벌가의 상속녀도 배신당한 아내도 아닌 그저 나 자신 서연으로 나는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던 작은 서점을 열었다. 오래된 책들이 가득한 아늑한 공간이었다. 책을 읽고 책장을 정리하고 손님들에게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평범한 일상이 나에게는 그 어떤 부와 명예보다 소중했다. 이곳에서 나는 처음으로 진정한 나 자신을 만났다. 잃어버렸던 나의 웃음을 되찾았고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 정구는 가끔 나를 찾아왔다. 그는 여전히 나의 회사 일을 처리하고 있었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비서가 아니었다. 그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가장 든든한 동반자였다. 우리는 함께 텃밭에 물을 주고 저녁에는 책상에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의 이야기 속에는 항상 나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아가씨, 이제 정말 행복해 보이십니다. 어느 날 저녁 정구가 조용히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이제서야 알 것 같아요. 진정한 행복은 돈이나 명예에서 오는 게 아니라 마음의 평화에서 온다는 걸요. 그리고 정우 씨 이제 아가씨라고 부르지 않아도 돼요. 그냥 서연이라고 불러주세요. 정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나의 이름을 불렀다. 서연 씨. 그 한마디에 나는 그 어떤 사랑 고백보다 더 큰 감동을 느꼈다. 그의 목소리에는 존경과 애정,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쌓여온 신뢰가 담겨 있었다. 우리의 관계는 특별했다.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것도 강요하지 않았고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았다. 그저 서로의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겼다. 나는 그와 함께 있으면 내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았다. 그가 주는 따뜻한 시선과 조용한 배려가 내가 그토록 갈망했던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 민혁과 그의 가족은 결국 그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고 그들의 이름은 탐욕과 배신의 상징이 되었다. 나는 그들에게 더 이상 분노를 느끼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그들의 탐욕이 만들어낸 지옥 속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정구와 함께 평범한 일상을 보냈다. 햇살 좋은 오후에 함께 책을 읽고 비 오는 날에는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우리는 서로에게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충분했다. 우리의 눈빛만으로도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나는 마침내 진정한 구원을 찾았다. 그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그저 평화롭고 소박한 일상 속에 있었다. 정구라는 존재와 함께